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의학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해부학교실 김관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마 발생학 시간에 만나보셨을 복진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으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이 토크 콘서트는 앞부분에는 기초의학 전반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저희 연구실과 제가 하는 연구 그리고 발생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초의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기초의학이라는 말, 그리고 MD, PhD, 의사과학자, 의과학자, 기초 전공의, 저는 기초 전공의인데, 이런 말들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정의들이 정말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의학을 내가 진로로 고려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면 될지, 공부를 해보면 될지에 대해서 먼저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초의학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이런 교실에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답변이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교실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환자 진료를 안 하시고 학생 강의와 연구에 주력하시는 교수님들, 이분들이 기초의학자이시고 기초의학 연구자이신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기초의학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그냥 뜻했고, 의과대학 학부생 중에서 난 기초의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 과정을 밟아서 이런 교실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게 이제 난 기초의학을 진로로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 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 병리학 교수님들은 병원에 병리과가 계시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기초의학자가 아니신 거냐라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초의학을 한다는 거는 환자를 안 보겠다는 거구나. 나는 환자 보러 진료하는 의사가 되러 의과대학에 온 건데, 그러면 기초의학이랑은 나랑은 상관이 없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게 됐다는 거죠.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의학이 뭔가에 대해서 국가에서 원하는 정의, 학교에서 원하는 정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기초의학을 내가 진로로 고려해볼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도움이 될 만한 기초의학 내지 의사과학자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 의학적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전일제 수련 과정을 밟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료 외에도 교육과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의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의학을 종사하는 의사이고 기초의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꾸로 세 번째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진료 외에도 교육과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는 의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내 최종적인 삶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의사과학자가 도대체 뭔가라는 정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면 다 의사가 되죠. 국시에 합격해서 면허증을 따면 다 의사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과학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과학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기초의학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정의상으로는 의사과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의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교실에 들어가거나 어느 병원에 있는 임상의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그냥 전공의로서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이렇게 그냥 통상적인 수련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임상의학적인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대한 수련을 받으면서 학위 과정을 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외과학 석사 박사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의학 수련 과정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의학 박사가 될 수 있어요. 박사니까 PhD죠. PhD in Medicine이 우리말로 의학 박사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경외과 교실에서 전공의가 되고 수련을 받고, 그래서 전공의 수련과 함께 박사 과정을 수료를 하면 여러분들은 의사이면서 박사, 그러니까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말하는 의사 과학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의사 과학자, 요새 융합형 의사 과학자를 양성하겠다, 중개 연구자를 양성하겠다라고 할 때 말하는 의사 과학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측면에서 다른가를 보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경외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박사 수료를 하고 의학 박사 타이틀을 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진료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지를 상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딴 자격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봉사를 해서 많은 수술도 하고 그런 환자들이 대개 어떤 임상 양상을 보이는지, 그런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가 적합하고 효과적인지, 이런 종류의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임상 진료에 여러분들의 시간의 많은 부분을 쏟게 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연구는 이른바 임상 연구라고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전통적인 답변에서 기초의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하시는 연구는 임상 진료는 하지 않으면서 실험실을 경영을 하시는 연구고, 동물 실험을 한다거나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거나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연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초의학자 분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또 학생 강의를 하시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여러분들이 기초의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도 의사이면서 과학자일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종사하게 된 연구의 모습이 주로 환자를 보면서 그 환자들의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생산해내는 그런 연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환자 진료와 무관하게 실험실을 경영을 하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지식을 생산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기초의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나라와 학교나 이런 사회에서 왜 이 양쪽 극단만 있어야 되느냐, 환자 보는 사람들은 동물 실험이나 이런 세포와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 백그라운드가 뒷받침돼 주는 점이 부족하고, 기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사이언티픽 백그라운드는 탄탄할 수 있어도 그게 실제로 임상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는데, 그 중간 정도, 환자에서 인사이트를 얻으면서도 기초의학적인 방법론, 생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기초가 탄탄히 뒷받침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는 없을까라는 사회적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의 모델에 대한 수요가 지금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런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융합형 연구 혹은 중개 연구를 하는 그런 의학자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을 생각을 할 때, 나는 진료하면서 환자 대상으로 논문을 쓰고 실험실 경영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나는 환자 보기 싫으니까 대학 실험실에서 실험만 할 거야 라는 그런 두 가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진료도 조금씩 하면서 실험실도 경영을 하면서 환자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기초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중개 연구를 수행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초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약간의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느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이 하셨느냐? 이제 임상 진료를 하시면서 내 시간을 쪼개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수련도 받으시고 실험실도 경영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없는 길을 개척을 해 가시면서 중개 연구라는 거를 수행을 해 오셨죠. 아니면 임상 진료를 하시는 분들과 대학 실험실에 계신 분들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또 중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해 오셨죠. 그게 사실은 전통적인 모델이고, 실제로 이 사이에 있는
진료도 일부 하면서 연구도 수행하는 그런 중개의학자의 실제 롤 모델은 이제 막 그런 첫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환자 보는 게 더 좋은데 아니면 나는 이렇게 나의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게 아니라 연구에 전념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중개 연구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너무 어려워, 여긴 내 적성과 안 맞아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고 여러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초의학을 하겠다, 기초의학이 뭔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살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 삶의 모습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기초 연구를 수행할 역량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전일제 수련 과정을 밟은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일제라는 거는 다른 돈을 받는 일을 하면서 내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지 않고 오로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실험 방법을 익히고 이런 수련 과정에 전념하는 걸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 페이지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의학과가 아니라 다른 과들이 결국은 이런 전일제 수련 과정을 밟기 위한 그런 학과들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의과학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 이런 모집 공고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내년 3월에 입학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모집 공고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났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무슨 뭐 의사 자격증이나 의대 출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의과학과나 이런 데에는 논MD 출신의 대학생들도 많이 와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뭐 대학원생이 어떻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런 실제 그냥 대학원생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사과학자의 길을 가겠다, 기초의학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길까지 가기 위해서 사는 동안 언젠가 한 번쯤은 이런 전일제 수련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점은 나의 커리어의 일부를, 나의 인생의 일부에 몇 년을 투자를 해서 전일제로 오로지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온 노력을 쏟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그러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러면 현실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죠. 그동안 내가 병원에서 수련을 하게 되면 뭐 돈도 벌고 환자를 보면서 임상의로서의 역량도 쌓아 나갈 수 있고 뭐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같은 과정을 밟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내가 여기서 연구에 전념을 하면 그동안 뭐 기초의학자로서의 나의 커리어는 발전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은가, 그럴 만한 여건이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학교와 사회와 국가에서 이 길도 괜찮아, 너희들이 이 길을 갈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배려해 줄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마련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다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뭐 연구비와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장학금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BK 뭐 이런 거는 이제 논MD와 MD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얘기고, 의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연세대학교 의과학과에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주어지는 지원 프로그램 중에 일환으로 기초전공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이 기초전공의이고 여러분들이 명목상 전공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BK21 같이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이나 장학금을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에 더해서 의대에서 MD 출신인 여러분의 이런 전일제 수련 과정을
의대 출신 여러분이 전일제 수련 과정을 밟는 것을 독려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을 보태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 그것의 이름이 기초전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전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복잡한 얘기를 드리지만, 혹시나 이제 병리학이나 예방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의학 전공이나 병리과 전공의가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전공의는 이제 실제 전공이죠. 진짜 전공이죠. 그래서 인턴 과정을 밟고 진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전공의 지원을 하듯이 그 과에 지원을 해서 전공의가 진짜 명목상 전공의가 되는 건데, 그 과들이 나머지 과들이랑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런 제도가 수립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런 전공의는 이 기초 전공이랑 다르게 또 다른 제도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밟고자 하시면 그 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과정하고는 또 별개로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토크 콘서트를 연세의사과학제 양성사업단이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전일제 수련 과정을 밟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는 의사, 중개연구를 수행하는 혹은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의사로서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여러분들을 최대한 독려하고 배려해주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살면서 한번 전일제 수련 과정을 밟아서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하면 기초의학자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수련 과정을 언제 밟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 졸업을 해서 바로 전일제 박사 통합 과정을 밟고 있는데, 뭐 인턴은 하고 들어갈까? 아니면 전공의를 하고 나서 뭐 의사과학, Physician Scientist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런 과정을 활용을 해보는 게 나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언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 그러니까 나의 커리어나 뭐 군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서 바로 통합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결국 첫 번째 측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일제 수련 과정을 밟는다 혹은 교육과 연구에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수단이죠. 그런데 그 목적은 의학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해서 역량도 키우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도 하고 하는 것인데,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바쳐서 도전해보고 싶은 이 목표가 정확히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뒤에서 제 연구나 저희 연구실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인체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건지 참 궁금하다,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임상 진료 경험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환자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과연 나에게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려면 잘못 생겨난 사례를 탐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소아과를 가신다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디벨로먼털 디펙트가 있는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사례들을 탐구하면서 거기서 어떤 유전자가 잘못됐는지, 도대체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길래 그런 디펙트가 일어났는지 탐구를 해서
실제 사람에서 디벨롭먼털 디펙트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어야 사람 아기가 제대로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실제로 산부인과 소아과에 가서 임상 경험을 쌓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그냥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들을 알고 싶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생물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람도 머리가 있고 쥐도 머리가 있는데 모든 사지동물은 팔다리가 있는데 이런 공통적인 구조들을 형성하게 되는 원리는 뭘까? 이런 좀 더 근본적인 궁금증이 들었고 그 궁금증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기초 연구를 통해서 역량을 쌓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서 이런 길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 내가 기초를 하고 싶은가, 만약에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떤 시점부터 전일제 수련 과정을 받는 것이 좋은가, 임상 경험을 쌓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부분의 기초의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뒷부분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과 저의 연구 그리고 발생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의학 본과 과정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복진웅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일하는 대학원생이 되겠다고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고 나서 본과에 있고 나서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도와줄 만한 그런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할 만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이 어디 있을까를 주변에 열심히 찾아봤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으면 좋으니까 연세대부터 일단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이 해부학교실 전공이라고 해서 혹시 제가 뭐 카네바 다이섹션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해부학교실에는 여러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영 교수님께서와 양한무 교수님이 계신 유관해부학 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종훈 교수님께서 계신 조직학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복진웅 교수님께서 계신 발생학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들이 해부학교실이라는 하나의 단위 안에서 서로 공동 연구도 하고 협력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제를 향해서 다른 방법을 써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네바 다이섹션을 지금까지도 뭐 해본 적이 없고요. 주로 마우스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배아의 조직을 채취를 해서 뭐 구조를 본다거나 유전자 발현을 본다거나 이런 발생학적인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서 연세대학교 해부학교실을 보니까 발생학 파트가 있었고 발생학 파트에 그때는 오지원 교수님이 안 계셔서 복진웅 교수님과 정호성 교수님 그리고 현여민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이제 논문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이 하신 연구를 살펴보고 그분들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들어가 보고 이런 게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느 교수님을 찾아갈까라고 고민이 되면 가장 먼저 해봐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실의 홈페이지인데 히어링 리서치 청각 연구인데 멋진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청각 기관이 굉장히 복잡한 소리 정보를 브레인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특별화된 세포 종류들로 이루어진 3차원적 구조로 어떻게 디벨롭 되는가라는 그런 멋진 이런 소개 문구를 포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발생학이라면 어떤 기관이든 어떤 조직,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든 그게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각기관이라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실에서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셨어요. 뭐 난청과 관련된 연구도 하셨고, 그래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오토톡시시티를 갖는 약물들이 도대체 귀에서 어떤 기전으로 난청을 발생시키는지, 그런 난청을 어떻게 하면 조금 완화할 수 있을지 이런 연구도 하고 계셨는데, 또 한 가지 재밌게 하고 계셨던 연구는 토노토픽 오가니제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발생학 시간에 복진웅 교수님께 이런 걸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달팽이관이 이렇게 꼬여 있는데 꼬여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 부분이 있겠죠. 그 시작 부분은 높은 주파수를 듣는데 특화되어 있고 끝 부분은 낮은 주파수를 듣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특화되어 있다는 거는 생긴 게 다르고 유전자 발현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도대체
똑같은 하나의 세포에서 생겨난 청각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달팽이관의 시작과 끝부분이 달라질까, 그 달라지는 과정을 연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학 중에서 굉장히 연구를 해볼 만한 재미있는 주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실의 홈페이지에는 적혀 있지 않은 또 더 깊은 연구를 또 많이 하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아직 요거는 없었어요. 요거는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서 생겼죠. 그래서 요게 키미 전데 요거는 아직 뭐 대단한 연구는 아니고 그냥 리뷰 논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코클리어 디벨롭먼트, 달팽이관이 생겨나는 거에 유전학적인 분자 유전학적인 랜드스케이프를 보겠다. 도대체 어떤 분자들이 어떤 유전자들이 관여를 해서 달팽이관이 하나의 단순한 구조로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있는 구조로 발생을 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밝히겠다라는 연구를 사실은 그 안에서 진행을 하고 계셨고, 운이 좋게도 제가 그런 연구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리뷰 논문도 쓰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에 소개되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데 교수님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교수님들의 논문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발생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의대에서 이렇게 발생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의과대학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발생학 파트가 저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발생학 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훌륭한 분이셨고, 특히 복진웅 교수님께서는 자랑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의예과 때 발생생물학을 들으셨으면 길버트의 디벨롭먼털 바이올로지에 그 교과서를 사든지 인터넷에서 보든지 하셨을 텐데, 거기에 12판에 보면은 달팽이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파트가 하나 추가됐어요. 11판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 복진웅 교수님 이름이 딱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문헌으로 교과서에 실리는 참고문헌을 딱 하나 적으신 그런 교수님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청각기관이 공 모양인 거예요. 그 공 모양인데 X축, Y축, Z축을 따라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8개의 8분면이 생길 수 있겠죠. 8분 공간이. 그 8분 공간이 서로 달라지도록 하려면 X축을 따라서 어떤 몰포젠 그레디언트가 있어야 되고, Y축을 따라서 Z축을 따라서 몰포젠 그레디언트가 있어야 이 몰포젠이 많은 데는 이렇고 적은 데는 저렇다라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발생 과정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이 X축, Y축, Z축을 따른 그 몰포젠이 뭐냐를 몰랐는데, 그 중에 이 안테리오 포스테리어 엑시스를 따른 몰포젠이 바로 레티노이드 애시드라고 하는 거를 교수님이 밝혀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청각기관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기관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기관에 X축, Y축, Z축이라는 세 개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밝혔다는 거는 정말 인체 발생학의 한 목차를 장식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중요한 한 빈 곳을 채우셨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연구를 하셨다는 거를 이제 제가 보고 발생학에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고 제가 망설임 없이 신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청각기관이 발생을 할 때 저런 몰포젠들도 중요하고 유전자 발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작용을 할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전사된 mRNA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공이 돼서 같은 유전자로부터 서로 여러 가지의 단백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다른 단백질이 나오는 기전에 의해서 혹시 청각기관의 발생이 조절되는 측면이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뷰 논문을 써서,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달팽이관에서 청각기관에서 관여를 한다고 알려진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관련된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가,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나오는 서로 다른 단백질이 다른 기능을 하는 사례가 밝혀진 게 무엇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서 제가 리뷰 논문으로 적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나, 제가 저의 하루 일과 제가 주로 하는 실험들이 뭐가 있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흔히 생물학
생명공학 전공의 대학원생을 생각할 때 하는 뭐 PCR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실험도 하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특별한 실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는 쥐의 배아의 귀를 다루는 게 목적인 실험실이기 때문에 그 쥐의 배아의 귀를 해부를 하고 조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샘플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은 제가 한 샘플은 아닌데 사진이 이뻐서 저희 랩에 다른 분이 하신 거를 사진이 이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쥐를 머리까지 해부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청각기관에다가 화이트 수정액을 이렇게 바늘로 딱 집어넣으면은 그 청각기관의 안쪽에 수정액이 딱 차면서 겉에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불투명하게 귀만 하얀색으로 불투명하게 보이는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귀에 생긴 거를 전체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됐는데 혹은 어떤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문제가 생겼는데 과연 귀가 정상적으로 생기나 안 생기나를 유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페인트 필링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유관적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전자 발현이나 단백질 발현과 같은 것들을 보려면 염색을 하든지 인시추 하이브리데이션 같은 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얻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 달팽이관 부분만 싹 잘 떼가지고 잘 펴가지고 슬라이드 이렇게 놔야죠. 그렇게 놓은 다음에 형광을 관찰을 한다거나 안티바디로 염색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귀에 나 있는 헤어셀이나 서포팅 셀들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나 단백질을 눈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의 발현이 요 끝 쪽에서 더 많은지 시작점 쪽에서 많은지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면 이 발현 양상이 달라지는지 뭐 소음을 주면 이런 발현 양상이 달라지는지와 같은 그런 질문들에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실험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청각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발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와 저희 연구실과는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발생학과 해부학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 뭐 신경과학이나 뭐 생리학이나 이런 분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미해결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알츠하이머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고 뭐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해부학은 이미 밝힐 걸 다 밝히지 않았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것도 이미 너무 많은데 근육의 주행, 혈관의 주행, 신경의 주행 이미 밝힐 건 예전에 베살리우스 때부터 다 밝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쩌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 유관해부학 분야에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구조들이 발견이 되고 그것들의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제 더군다나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분자적인 측면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직 우리 몸이 세포 수준에서 조직 수준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엘레강스라는 동물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굉장히 작은 동물이고 전체 세포수가 몇천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동물의 모든 뉴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세포가 어떤 분열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동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물이 굉장히 쉽게 자라고 빨리 죽고 빨리 번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델 동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모델 동물을 채택한 사람이 시드니 브레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 과학의 진보는 테크닉, 기술과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생각들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내가 말한 이 순서대로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C. 엘레강스라는 모델 동물을 발견해서 그 덕에 정말 많은 과학의 진보를 열어젖힌 분이 하신 말씀 일만 한 거죠.
그런데 발생학의 역사도 보면 비슷해요. 해부학과 발생학의 역사도 보면 현미경이 발달을 하고 실험적으로 배아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하면서 비로소 발생학이라는 분과가 정립이 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고, 지금 과학적인 발전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또 한 번 발생학과 해부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이처 메소드라는 저널에서 매년 올해의 메소드라고 해서 가장 올해를 빛낸 실험 기법을 선정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과학적인 진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새로운 과학적인 기법들을 매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단일세포 시퀀싱, 그러니까 세포들을 모아서 통째로 조직을 시퀀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세포마다 그 세포 하나하나가 얼마나 RNA를 발현하는지를 시퀀싱할 수 있는 단일세포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2013년에 처음 네이처 메소드의 올해의 메소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년도 안 됐죠. 지금 이제 2023년인데 그 사이에 2019년, 20년, 22년에 싱글셀 시퀀싱 관련된 방법들이 다시금 네이처 메소드에 표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 2019년에는 싱글셀 멀티오믹스 메소드가 표지를 장식했어요. 한 세포에서 RNA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세포, 87번 세포는 팩스2 RNA는 7만큼 발현을 하는데 동시에 팩스2 단백질은 2만큼 발현을 하고 팩스2 부분의 DNA는 얼만큼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고 라는 것들을 한 번에 동시에 시퀀싱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멀티오믹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팩스2 mRNA가 얼마다라고 하면, 그런데 과연 RNA는 발현이 되는데 그게 단백질 발현으로 이어질까? RNA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는 얘가 트랜스크립션이 많이 되는 것 때문일까? 아니면 잘 디그레데이션이 안 될 걸까? 굉장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한 번에 잼으로써 아마도 이 부분에 DNA가 열려 있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많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RNA가 높아진 거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더 깊은 추론이 가능해진 거죠. 2020년에는 Spatially Resolved Transcriptomics라고 하는 기술이 표지를 장식했어요. 기존에는 단일 세포이긴 했지만 87번 세포가 예를 들어서 나의 간을 갈아서 싱글셀 시퀀싱을 했으면 이 87번 세포가 RNA 발현을 보면 아마도 바일덕스 세포인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었지만 도대체 어디 있는 세포냐, 어디서 온 세포냐까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직을 갈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에,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이 조직학 시간에 본 슬라이드처럼 슬라이드에 조직을 붙인 다음에 그 슬라이드 째로 그 상태로 시퀀싱을 해서 이 슬라이드에 여기에 있는 요 세포가 RNA나 단백질이나 메틸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발현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발생이야말로 공간적인 정보가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죠. 어떤 기관이 어떤 기관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여기에 가까운 애들은 귀가 되고 여기에 가까운 애들은 전정기관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다루는 게 바로 발생학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Spatially Resolved Transcriptomics가 더 발전을 하고 상용화가 되면 발생학에 큰 계기가 마련이 될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와 관련해서는 또 롱리드 시퀀싱이라고 하는 게 2022년에 또 표지를 장식했죠. 시퀀싱이라고 하는 게 RNA 시퀀싱이 여러분들이 흔히 언제 생각하기로는 mRNA 하나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서 이런 mRNA가 하나 있네, 이런 게 시퀀싱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러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래서 이 mRNA를 말하자면 조각을 내서 ATGC 한 100개 정도의 시퀀스를 읽고 100개밖에 못 읽었지만 이 정도 100개는 여기서밖에 못 온 걸, 여기 아니고서야 다른 데서 올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마 얘에서 왔을 거야 라고 추론을 하는 방식으로 시퀀싱이라는 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밝힐 수 있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뭘 연구해요? Alternative Splicing을 연구하죠. 그러니까 앞에가 ATGC, CCC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뒤쪽에서 이게 빠지냐 안 빠지냐
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혹시 발생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mRNA 분자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이겠죠. 그런 게 지금까지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고 가능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싱글셀 레벨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게 될 새로운 발견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부학이나 발생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밝힐 수 있을 만한 재밌는 질문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시작 단계에 있는 것임에 불구하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직 세포를 잘 못 키워요. 생각을 해보면 세포를 키우려면 계속 키울 수 있으려면 스템셀이나 암세포여야 되고 인체에서 자라는 것 같이 세포를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라는 기술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방법론을 채택을 하셨던 것인데, 최근에 많은 저널들에서 관심 있게 다룬 주제가 기존에 가능했던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사람의 엠브리오 발생 과정 혹은 쥐의 배아의 발생 과정을 인비트로에서 재현을 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었어요. 그 연구들이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물론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논외로 할 때 발생학에 얼마나 이점을 가져다 줄지는 너무나 자명하죠.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 까먹었는데 저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는 또 쥐를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세포가 아니라 쥐 모델을 만들어서 쥐에서 이 유전자가 없어지면은 귀가 생길까 안 생길까, 청력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쥐장에 내려가가지고 쥐들이 잘 사는지, 뭐 죽진 않았는지, 얘네들이 언제 서로 짝짓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가 태어나면 감사하고 새끼가 안 태어나면 이번엔 왜 안 태어났지, 다음엔 꼭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인비보 모델에서 얻은 모델로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발생학의 큰 바틀넥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아직은 매우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마치 iPSC 셀, 야마나카 시냐의 iPSC 셀이 손쉽게 스템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스템셀 연구를 크게 진보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비트로에서 배아의 발생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속속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더 이상 실제 마우스에서 출산이 되는 그런 엠브리오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험실에서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배아 모델을 가지고 더 경제적이고 더 빠르게 발생학 연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지금까지와는 더 차원이 다른 정도의 깊고 어려운 해부학과 발생학 질문들의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부학에 더 이상 밝힐 게 없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계셨다면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으로 기초의학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